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됐고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볼턴 보좌관의 방한 기간 중에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강 장관은 ARF 참가국 장관들에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의원 10명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1박 2일간 의원 외교 활동을 벌입니다. 방일단은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영서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북부 지역의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다며 이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내린 장대비로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에 노동자 3명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심장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지하에 있는 저류시설에 내려갔다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협하거나 도발하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떤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지 그리고 왜 발사했는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6분 그리고 5시 27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모두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소는 원산 갈마 일대로 미사일은 동북방 해상으로 날아갔습니다. 군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사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자체 탐지 자산으로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먼저 포착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50km에 거리 60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난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간 실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 역시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불만을 표출하고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의도를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분석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곧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북한이 6일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에 나선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 보고를 받았고 분석 상황 역시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있는 참모들과의 차담회도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평소보다 오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당시 상임위는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한미 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거론하면서 우리 측에 노골적인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사도 비슷한 의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심스럽지만 그런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밝히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남측 당국자들이 앞에선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뒤돌아선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측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북한도 맞대응 성격의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앞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군사 합의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대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재 공동회의 구성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면서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단 미국 반응이 궁금한데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30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것을 미사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2명의 당국자가 발사체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며 미국이나 동맹들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는 NBC 방송에 그러나 발사체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행정부 당국자가 2발의 발사체가 북한에 의해 발사됐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발사가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네, 자, 우리와 갈등이 최고조일은 일본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을 뺀 채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의 안전 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대 대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때에도 앞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늘 대단히 유감이라며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한다. 북한의 의도를 잘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신속하게 보도를 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신화통신은 북한이 오늘 오전 미확인 발사체를 쐈다고 속보로 전한 데 이어 한국 합참의 추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원산 부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수정 보도했습니다. 관영 CCTV도 6일 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북한이 오늘 다시 2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한국 측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 행동이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방해만 된다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면서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국회로 바로 연결하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NSC 긴급 상임위가 열렸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재 안보 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가 끝난 뒤에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11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나와 있죠? 네, 국회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방해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9.19 합의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하면서 삼진 아웃됐다며 합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함으로써 5월 그리고 이번에 2번 더 함으로써 삼진 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국회 차원의 방일단 출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자 일본 통인 서청원 의원이 이끄는 방일단은 오늘 이른 아침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분명히 큰 파국이,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서 마주오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려서 그것까지는 좀 지혜를 좀 갖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박 2일 동안 일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는 방일단의 일정 굉장히 빡빡한데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자민당 소속인 일한의원연맹의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을 만나고 공명당의 대표단도 면담합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일단 약속까지는 잡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 결과로 우리 방일단 파견에 성과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소식과는 별도로 미국에서는 북미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을 또다시 내놓은 데다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도 북한과 접촉해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두고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very good one, as I'm sure you've seen. We'll see what happens. I can't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회동 사진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말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북측 당국자가 미국 당국자에게 북미 대화가 매우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 같은 흐름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실무 협상이 곧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ll be in Bangkok for a couple days. We hope that we can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starting again very soon so that we can unlock the Rubik's Cube. It's a real challenge. 이렇듯 여러 신호로 봤을 때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폼페이오 장관이 아세안 지역 포럼을 거론했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자, 장마는 끝났는데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의 장대비가 내려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장마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국지성 호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지금 비가 조금은 약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약간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은 비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옹진군과 경기도 남양주, 안산시에는 호우경보가, 서울과 경기 서부,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령 중입니다. 장마가 이틀 전에 끝났는데 수도권과 영서에 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며 중북부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70mm,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약해지다 밤부터는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장대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여서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또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도 규제가 중단돼야 하는 점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 참가하기 위해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서 군사 긴장 완화와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단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방콕에 머물면서 ARF 외교장관 회의 등 각종 다자회의에 참석하고 또 일본과 미국, 중국 등과의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30일 우리를 향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양국 간 갈등에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로다로 일본 외무상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할 예정이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두 나라 각자를 위해서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눠서 좋은 지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관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 학생 진보연합 소속 35살 유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윤소아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와 함께 민주당 이중대, 홍위병 등의 비난이 담긴 자필 메모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목동의 한 빗물 펌프장에서는 빗물 배수 시설을 점검하던 근로자 3명이 고립됐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구조 상황 알아봅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명은 심정지 상태고 다른 2명 근로자 어떻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제 바로 뒤로 보이는 것이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119 구조대원들이 고립된 근로자들을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고립된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50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출신 근로자입니다. 소방당국은 특수 잠수원 등을 투입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입니다.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저류시설에서 3명이 갇혀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이들은 수문이 잘 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40m 지하로 내려갔다가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저류 배수시설은 빗물을 모아놓았다가 넘치면 안양천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지대인 양천구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구 밑에 거대한 배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근 완공했고 지금은 시범 운전 기간입니다. 근로자들은 수문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설계대로라면 배수시설에 물이 70% 이상 차야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지금은 시범 운전 기간이라 그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내린 폭우로 빗물 유입량이 늘면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업체 측이 무리하게 점검에 나선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소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기습폭우로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면서 배수시설 현장엔 별도의 비상 구조 장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구조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현장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주 참의원 선거를 끝낸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 추진에도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도 개헌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개헌, 즉 헌법을 바꾼다는 건데 요즘 최근 구체적인 움직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개헌은 사실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정권에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화두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연하게 내년부터 새로운 헌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물리적으로 그런 아베 총리의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 때 아베 총리가 다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어 나름 승리로 평가받는 선거 후에도 다시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또 개헌 관련 발언, 파문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베 정권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보수 인사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인정받는 하기우다 코이치 자민당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거기서 하기우다 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는 일단 두 종류의 국회가 있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이 바로 그건데요. 중의원 의원인 하기우다 의원이 개헌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회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개헌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만들고 이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그간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이 부진했다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현재 중의원 국회의장은 같은 자민당 의원으로 발언을 한 하기우다 의원보다 의원 경력이나 인생 경력이나 한참 선배인데 쉽게 말해서 국회 어르신을 마음에 안 든다며 끌어내리겠다는 망언을 한 셈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일본 국회의장은
병이 나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회기 안에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같은 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정말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은 당연히 야당은 물론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보수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 하기우다 의원의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우다 의원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다 알면서. 결국 아베 총리가 그만큼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중을 최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춘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의석이 4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이나 야당을 적극 설득해 다시 개헌에 속도를 낼 조건은 충분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을 끌어내려서라도 개헌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최측근의 무례한 발언은 아베 총리가 더 강하고 속도감 있게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자, 아베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왜 그렇게 개헌에 목을 매고 있는 건가요?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자란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 총리입니다. 기시 총리는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후에 미국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전쟁 금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구조가 핵심이라 이 헌법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들어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건데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의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총리가 못 이룬 꿈을 다시 이뤄보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만일 개헌이 완성돼 이 조항이 삭제되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도 있고 전쟁도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를테면 가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고 대외적으로는 개헌이 일본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번영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헌은 그렇다 치고 이 문제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올해가 지나면 일본 역대 총리 중 재임 기간에서 1위가 됩니다. 최장수 총리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일본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임기는 2021년 내후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 아베 총리의 이른바 마지막 소원이 바로 개헌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개헌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 못 가진 한계가 더 탐이 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개헌에 목을 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라면 동원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그런 차원의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학자나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한국을 손봐준다고 하니까 그런 여론이 더욱 아베 지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아베 총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분위기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반일 감정에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이고 나아가 개헌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한국 때리기 결국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언론이 예상하는 개헌 스케줄을 보면 올 가을부터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의원은 여권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참의원은 4석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야당을 설득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도 예정돼 있어서 그전까지는 올림픽 띄우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 논의를 더디게 하는 변수입니다. 개헌안이 내년 여름까지 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 여름까지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을 얻어 개헌을 완성한다는 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한국 때리기가 일본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는다면 당연히 아베 총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국 때리기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내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이 일본 국민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피해로 느껴져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아베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옮겨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의 스탠스를 바꾸는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이번에는 원산 갈마 지역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엿새 전에 지난 25일 새벽에도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계속된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고도가 30km, 비행거리가 약 250km거든요. 김열수 교수님 어떤 기종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스칸데르 쏘았으니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미사일은 아니고 방사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스카드 미사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칸데르급 같으면은 뭐 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서는 600km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난기 250km밖에 안 되고 고도도 지난번에는 한 50km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만 보면 오히려 방사포 쪽에 가까운데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더 분석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카드-1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스카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거거든요. 북한이 스카드 미사일을 70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드-B가 한 300km 정도 가는데 오늘 이제 쏜 게 250km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카드 계열의 미사일을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그냥 훈련용으로 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일 텐데요.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수도 있고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고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측 군배 호전 세력에 대한 경고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있고 그리고 연합훈련을 하는 부분을 거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이 부분을 겨냥했다고 하면 이제 연합훈련 곧 코앞인데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는 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YTN에 나와서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북한이 한 얘기가 평양발 경고를 남측에서 이렇게 허투루하게 듣지 말아라.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네,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다 100% 실천력을 담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은 실천력이 거의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에 나와서 아마 연합훈련 하기 전에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미사일을 쏘거나 해서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여기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끝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뭐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도발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지 도발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오늘 국방부 합참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쐈을 때는 이것을 찾아내고 탐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시참에서도 이제 그걸 찾아내고 또 우리 공군 그다음에 지상 그러니까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다 이제 이것을 이제 예. 탐지해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준비는 보다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내놨고요. 이례적으로 북한을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청와대도 조금 지난번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나왔죠. 국방백서가.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고 한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한국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은 적으로 관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완화한 건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안 썼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지금 국방부 장관이 오늘 마침 카이다, 그러니까 국방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걸 이제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 그 대답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극히 100% 정답인 답을 한 거라고. 100% 정답인 답을 한 거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지금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오늘 또 이렇게 올해 들어서 3번에 걸쳐서 크게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 안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맞는 당연한 대답을 반응이었다. 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탄도 미사일은 뭐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단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제재가 된 적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애매한데 지금 이렇게 자주 도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은 크게 보면은 이제 탄도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이 있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탐지하고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데는 뭐 전 세계가 별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속도와 파괴력을 지닌 이 탄도미사일이 문제가 되는데 유엔 안전보장에 있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든지 간에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된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인공위성도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미사일을 많이 쐈으니까 그렇게 쐈을 때는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장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에서 이제 어떤 안보리 결의안을 도출을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거의 없었죠. 크게 보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장 성명이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이 이제 언론 성명이 있고, 그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정부 측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극도로 신중한 발언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의회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회에 걸친 5월 달 그리고 지난주 이번 이 3회에 걸친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논의가 되어야 더 이상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자주 발사를 하다 보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또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볼턴 부장관이 방문했을 때요. 그런데 판문점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요. 볼턴 부장관이 23일, 24일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수행 온 인원이 2사람이 있는데요. 다 이제 저기 NSC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매슈 포틴저하고 포틴저는 이제 아시아 담당 선임 이제 보좌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커 여자분이죠. 여자분은 우리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거든요. 아마 그 두 분이 그 사이에 23일, 24일 그 사이에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판문점에서 거기에 맞는 급에 해당되는 그 인물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저기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했던 미국 간의 정상들 간의 사진 그걸 전달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명목상은 사진 전달인데 그렇죠. 사진만 전달했을까요? 당연하죠. 사진만 전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북한에서 나온 분이
북미 회담에 대한 그 실무급 회담이 곧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 near future인지 very soon인지 여기는 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실상 뭐 25일 날 그들이 돌아가고 난 25일 날 미사일 발사했고 오늘 또 발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셈법을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관계가 좋다.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후에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국, 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이게는 이제 국방부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국방대학교거든요. 미국의 국방대학교가 뭐 여러 가지 또 대학원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들 한 4분이 모여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일 간에 그리고 미국이 포함된 핵 공유 협정 뭐 이런 얘기가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FFVD 됐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마 미국의 국방대학교에서 이 실무자들 4분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핵심은 이게 만일에 북한이 FFVD가 안 될 경우에 이게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라고 하면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를 사실상 나토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전술핵 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게 좀 뜨거운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방위 분담금. 볼턴이 그때 왔을 때 한국의 방위비를 50억 달러고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5조 9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좀 터무니없는 액수인데 강경화 장관은 구체적인 액수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제가 볼 때는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뭐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급에 따라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NSC 보좌관이 와가지고 그 돈의 액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이 1조 거의 한 400억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는 돈이면 많이 올린 거잖아요. 네, 8.2% 정도 올렸으니까 요 정도 되는 돈이면 주한 미군의 자신들이 쓰는 인적 주둔 경비 그거 빼고 주둔 경비 전체의 50%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0%를 준다고 하더라도 2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뭐 50억 달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올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실무회담, 1차 실무회담조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 철저히 할 거예요. 이런 보도가 좀 우려에 그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자는 취지의 협정인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코앞에 두고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하느냐 마느냐. 어제 안보국회 첫날부터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일본 경제 도발만 해도 산 넘어 산인데요. 이 와중에 북한은 또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쏩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상황, 잠시 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으로부터 정치권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